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수특독서 인문예술 네 번째 지문,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한 지문 읽어드리고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지문 자체를 읽고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없었던 친구라 할지라도 오늘 아마 설명을 들으면 아, 내가 지문 읽는 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어디를 놓쳤고 어디를 오해했는지 꼭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역시 이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끊어보죠.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끊어보죠. 이걸 뭐라고 한다? 표현이라고 한다. 자, 그럼 표현을 정의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 마음속입니다. 자, 마음속의 상태를요, 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겉으로. 그렇죠. 아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죠? 겉으로. 그럼 이제 마음속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겉으로는 세모를 칠게요. 그럼 동그라미가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 세모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로 나타나는 걸 일단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표현이라고 부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겉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뭐하면?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굉장히 일상적이고 흔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마음속에 있는 걸 겉으로 뭐 한다고요? 표현한다고요. 자, 사랑을 겉으로 표현한다고요. 이해됐죠? 자,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자, 그런데 예술가들한테는 이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도 쓰냐면 자연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든가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을 적용을 하죠. 예를 들어 설명해 주네요.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애초롭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말을 하는 경우니까 이건 당연히 말로 표현한 경우가 되겠죠.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즉 내면의 정서를 외부로 드러내는, 즉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그럼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표현. 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자, 그럼 우리에게 표현은 어떤 거예요? 내면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야 표현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에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낸다라는 걸 우리는 표현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예술가들은 좀 생각이 다른가 봐.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하지만 표현이란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된 건 다름 아니라 예술이고,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대요. 다시, 예술과 뭐의 관계? 표현의 관계. 자, 그럼 도대체 예술은 어떤 걸 표현이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란 말을 쓰는데 예술은 도대체 어떤 걸 표현이라고 할까? 자, 첫 번째입니다. 표현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이는 게. 자, 그럼 첫 번째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럼 표현은 뭐냐? 첫 번째 표현,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게 표현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표현이라고 부른다. 예술가들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입장에서 표현은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즉 내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내적인 작용이에요.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크로체와 콜링우드. 그럼 이 두 사람은 다 내적인 작용을 뭐라고 본 거죠? 표현이라고 본 거예요. 크로체는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일시했대요. 직관에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 내적인 작용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걸까요? 자, 1번 밑에다 쓸게요. 직관이 존재한다, 이 말이겠죠. 즉 내적인 작용 밑에 뭐가 있어? 직관이 있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직관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들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막 맴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들은 그냥 혼란스러운 거지 이걸 표현이라고 하진 않나 봐요. 자, 그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정신이 개입하면 그것은 명료하게 이미지로 객관화되고요. 이때 그 정신활동이 바로 뭐다? 직관이고. 이해됩니까?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란스럽게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이것 자체를 표현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직관, 정신 활동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태.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표현이라고 부른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누구는 여러분 크루체는 내적인 작용이 표현이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니 그걸 표현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직관에 의해서 정리가 된 상태가 돼.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써? 표현이라는 말을 써.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술가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죠? 왜 몰라요? 지들 머릿속에만 있잖아. 이해됩니까?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기에 그 읽었죠, 여러분? 따라서 그는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했대요. 납득되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럼 일상적인 경험들도 뭐래요, 여러분?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된 거래요. 그럼 일상 경험조차도 표현이네요. 그럼 일상 경험은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거야? 내적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거야. 즉,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관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왜 그러냐면 가문제 때문에 그래요. 콜링우드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가라는 문장과 그 위에 있는 문장이 어떤 접속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나요? 이런 관점에서 가죠. 그러면 가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 위에 줄이죠. 그럼 그 위에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상적인 경험 동안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뭐한 거다? 생성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여러분 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문장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건 여러분들 꼭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자,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어. 어떤 관계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단어는 연결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반대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즉이라는 접속사가 존재한다. 자, 그럼 남자와 여자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동일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의미가 동일한.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접속사에 의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걸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자, 아까 마음속에 있는 활동을 무슨 활동? 내적 활동? 그 내적 활동을 뭐라고 해? 표현이라고 해. 근데 그 표현 중에는 어떤 걸 가지고 해야 표현이야? 직관으로 가지고 해야 표현이야. 자, 그런데 콜링우드는 뭐 자체도 표현이라고 본 거야. 일상적인 경험 역시도 뭐라고 봐야 돼? 표현이라고 봐야 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친 다음 절부터.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간과했다. 즉, 일상과 예술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예술을 일상적 삶과 유리시켜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온 걸 강하게 비판했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뭐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작용이고, 이해되십니까? 예술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속의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행위다. 직관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 행위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 시기에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있는 건 맞아. 즉 예술가들이 일반인보다 직관 능력이 좀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 정리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 표현이 만들어진 방식 자체는 그렇죠.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뭐죠? 직관에 의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직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방식 자체는 뭐하다? 동일하다. 자, 그럼 여러분 위에 크로치와 콜링우드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직관에 의한 표현은 동일해요. 자, 그런데 콜링우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방식 자체도 그렇죠. 맞죠,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표현 자체도 직관에 의해 일어나는 건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즉 예술과 일상은 다르지 않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첫 번째 견해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 놓쳤는지 납득되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읽어볼게요. 이처럼 그렇죠. 콜링우드의 표현은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한 거죠. 즉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표현 자체가. 자, 계속 따라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죠? 납득되시죠?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가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데 이 내면에 있는 걸 이제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건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뭐죠? 물리적인 그냥 물건인 거예요, 물건. 표현이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것은 단지 예술가가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적으로 구현된 뭐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이해됩니까?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뭘 가지고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왜 여러분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할까요? 아니 내면이잖아. 아니 내면 속에 있는 걸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아? 이제 이해됩니까? 자,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A라는 걸 마음에 떠올려가지고 겉에다가 A를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작품을 딱 본 다음에 그 작가가 어떤 A를 떠올렸는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춘다고. 이해됩니까? 왜? 표현은 어디에만 존재? 마음속에만 존재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둘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엔 여러분 뭐죠? 감상자에게 뭐 한다? 전달하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있는 걸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에게 뭐 한다?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입니다. 이 관점에서 예술의 본정은 소통에 두며 소통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사람이래요.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선이라든가 색, 소리, 음악, 언어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다? 예술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가능해, 불가능해?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 여러분 전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전달하려고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뭘 느껴야 돼? 배고픔을 느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너무 예술작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배고픔을 느꼈다고 칩시다. 이거 보니까 배고픔이 느껴져. 자, 그런데 이게 내가 느낀 배고픔과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뭐다? 예술이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가와 관객은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죠.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면밀하게 표현해야 하고 관객이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돼요. 배고픈 걸 똑같이 느껴야 돼. 근데 그 정도나 강도나 이게 다 똑같아야 된다고.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의문이 나와. 첫 번째, 예술가가 마음속에 느낀 감정과 관객에게 환기된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야, 그 배고픔과 이 배고픔이 똑같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둘째,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어. 그럼 야, 꼭 그렇게 똑같이 느껴야 되니? 아니, 난 배고픔을 좀 이렇게 느끼면 좀 안 될까? 이처럼 예술의 본질을 동일한 감정의 전달로 한정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표현은 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예술작품을 통해 겉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건 맞는데 이게 얘들아 뭐다?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죠?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이 감정이 감상자도 똑같이 느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셋째로 표현을 이제 세 번째 견해입니다. 표현을 예술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거야. 이건 얘들아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아니고 예술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이쪽이야, 이쪽. 겉으로 들어가는 거.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뭐라고 불러?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지문 읽기 전에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우리가 슬픈 노래를 들어서 슬픈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슬프니까 그 노래가 슬프게 들리는 걸까요? 다시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노래를 들으니까 슬픔이 느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전에도 슬펐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니까 슬프게 들리는 걸까? 아니면 그 음악 자체가 슬픈 걸까? 저는 옛날에는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게 그 노래를 들으면 슬픈 줄 알았거든. 근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야, 그건 그 음악 자체가 슬픔을 표현한 거여서 내가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솔이 있어요. 도레미파솔 알죠? 매일 들어봅시다. 그럼 이 솔이라는 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의 변동과 똑같은 음파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나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꼈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엄청나게 천재 예술가가 이 슬픔이라는 감정하고 똑같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솔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솔이라는 음을 통해 표현되는 걸 보고 저게 슬픔이었지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즉 그 작품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이걸 표현이라고 하자.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입장은 예술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걸 뿐이다. 다시 말할게요.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건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고 음악 자체에 각인된 표현의 속성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솔이라는 음 자체가 슬프니까 우리는 솔을 들으면 슬픈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럼 도대체 이 솔이라는 게 왜 슬픔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랭어라는 사람은 예술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을 했대요. 그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동과 조응하는 형식을 지녔기 때문이야. 즉 연결 이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의 감정을 느꼈을 때 파동을 이렇게 느꼈어. 자,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런 파동으로 느꼈어 슬픔을. 근데 솔이라는 걸 여러분들 딱 연주를 해보니까 파동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요 얘기라는 거예요. 조응하는 형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즉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느꼈을 때 육체적 변화의 이 파동이 이렇게 느껴진 거거든? 근데 그 솔도 그런 패턴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보죠. 기쁨은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슬픔은 울컥하는 긴장 뒤에 점차 힘이 빠지고 가라앉는 흐름, 이렇게 예를 들어 육체적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음악은 이러한 감정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는 거야.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할 때 생겨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그 몸의 패턴의 과정이 있잖아. 이 패턴의 과정을 리듬이라든가 선율이라든가 강약이라든가 이런 변화 자체로 표현한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예술은.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 자체가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겉으로 못 보니까 난 알 수가 없잖아. 두 번째, 마음속에 있는 걸 겉으로 표현하는데 감정이 일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 일치하지 않으니 내가 알 길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원래 기분이 괜찮았거든?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래만 들으면 이상하게 슬퍼지는 노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원래 안 슬펐거든? 근데 왜 쟤는 날 자꾸 슬프게 하지? 생각해보면 걔가 가지고 있는 패턴과 내가 경험했었던 예전에 그 슬픔의 패턴이 일치가 되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슬픈 거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 그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문 어때요? 읽어보니까 절대 쉬운 지문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독해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자, 계속 또 읽어볼게요.
즐거움이 생겨나 확산되는 과정.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그렇죠, 단지 육체적 패턴 가지고는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랭어의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을 한대요. 한편 피터 키비 등의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진영에서는 야 이거 또 있네, 그지? 랭어와는 다른 노선으로 예술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했어. 즉 예술작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질의 성질이 있다라는 건 똑같은데 좀 다르게 했대. 이들은 인간의 몸과 행동의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했대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분명히 뭐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행동이죠. 이런 것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슬프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죠.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행위 사이에 개념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연결되죠.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거죠. 맞죠?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슬프다는 걸 표정을 보고 알았는데 그 행동적인 표현이 어땠냐면 예를 들어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눈이 축 처지더니 눈물이 뚜루루 흘렀다 이러면 우리가 슬프다고 느꼈다고 칩시다. 그럼 요 행위의 패턴을 표현한 음악이 그 행위의 패턴과 비슷한 리듬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패턴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특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제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축소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행동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술이라는 그 예술 안에서는 도대체 이 표현이라는 걸 어떨 때 표현이라고 쓰느냐. 자, 첫 번째 견해가 뭐였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표현이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겉으로 표현하는 게 표현이야. 그런데 그 감정이 일치해야 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그냥 이 작품 자체가 표현이야. 그래서 그 표현이 우리의 감정과 일치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지문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문제 풀고 답 맞추는 식의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공부는 잠깐 접어두시고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죠.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건데요. 당연히 1번이 답이 되죠.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 각각의 견해와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2번 아까 풀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A평론가 예술가가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예술작품의 감상을 드러내는데요. 예를 들어 회화는 목탄이나 물감 등을 소재로, 조선은 나무, 돌, 금속 등을 소재로 활용합니다.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예술을 수용하죠. 자, 그러면 소재가 이 사람은 중요하네요. 만약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거다. 자, 그럼 결국은 소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A의 관점에서 본다면 뭘 평가할 때? 기억을 평가한다 할 때 기억이 뭐죠? 표현을 내적 활동으로만 보는 거. 자, 근데 내적 활동으로만 보는 건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죠. 표현 자체를 하려면 소재가 필요한데 그 소재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한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기억을 평가한다고 할 때 무엇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할까요? 물질적 형식의 중요성을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당연히 뭐 할까? 비판하겠죠. 야, 너는 너무 내적인 것만 얘기하잖아. 맞아? 소재도 중요해. 그럼 소재를 다른 말로 뭐? 물질적 형식이라고 썼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4번입니다. 화가 A는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바람 하늘에 솟구치는 나뭇잎을 보며 벅차오르는 환희. 그럼 이 벅차오르는 환희가 바로 뭐죠, 여러분? 마음속이죠. 이 마음속을 내적 이미지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내적 이미지니까 여러분 일단 직관으로 형성한 거예요. A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고민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즉 표현하고 싶었죠. 표현을 못한 거예요. 겉으로 못 드러났다. 결국 일반적인 환희에 찬 사람들의 보여주는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 등을 그림으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A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마땅한 걸 못 찾아서 사람들의 표정하고 몸동작 같은 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내적이 중요한 거야, 외적이 중요한 거야? 당연히 내적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1번 화가 A가 자신의 내적 이미지로 형성된 환희의 적절한 선과 색을 찾아 그림을 나타냈을 경우에는 크로체는 이를 표현이 아니라 전달 목적으로 한 외적 구현으로 당연히 받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적인 게 중요한 거지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외적 구현일 뿐이다. 이건 표현이 아니다. 그럼 표현은 뭐다? 내적인 거다. 맞죠? 2번 콜링우드는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며 형성된 내적 이미지를, 이게 표현이죠. 얼굴 표정, 몸 동작, 그림으로 나타냈네요. 그럼 이건 예술이 아니죠. 이해됩니까? 예술이 아니라고 바뀌었죠. 이해되십니까? 그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네,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자, 이 지문은 정말 어려웠던 지문인데 한 번쯤은 꼼꼼하게 따져보며 읽어볼 필요가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